반갑습니다. 작년에도 여맘때였나요?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씩 부르시는 모양입니다. 자, 어쨌든 반갑고, 제 소개는 뭐 별도로 하지 않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좀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보니까 벌써 책을 사갖고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제가 가장 최근에 출간한 책이 월북하는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월북하는 심리학이라는 책은 남과 북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분석해서 비교하는 뭐 이제 그런 책인데, 어쨌든 오늘은 그 책에 기초해서 책 내용이 많기 때문에 모두 다루긴 어렵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보수 언론에서 이 책 서평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봤는데요. 이제는 이런 책도 나오는구나 뭐 이렇게 보수 언론에서 서평을 썼는데 나름 잘 썼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북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거를 사실 지금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웃집에 이사를 왔다. 그럼 그 사람하고 잘 지낼지 아니면 싸워서 내쫓을지 그런 걸 결정하려면 뭐부터 알아야 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그래야 뭐 잘 지낼지 뭐 아니면 싸울지 이런 걸 결정할 수 있죠. 사실 남과 북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땐 북과 우리가 사이좋게 지낼지, 즉 화해와 통일로 나아갈지, 아니면 기어이 북을 점령해서 박멸을 시켜야 될지, 그런 걸 판단하려도 일단은 북이 어떤 곳인지, 북쪽 사회란 어떤 사회이고 북쪽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먼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선이죠. 그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결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북에 대해서 거의 무지하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북맹이란 말도 있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모르는 걸 넘어서서 본인들은 또 안다고 생각하는 게 더 문제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 좋은데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근거로? 그동안 한국 언론에서 보도해온 북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기초로 해서 북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그게 마치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이제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한국 사람들은 북에 대한 정보가 엉터리일 것이다라는 예측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요새 그래도 나름 약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조중동의 기사는 잘 안 믿잖아요. 아, 저놈들 또 거짓말한다, 헛소리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중동에서 얘기하는 북에 대한 기사는 대부분 믿어요. 또 그러니까 조중동 기사를 대부분 안 믿는데 북과 관련된 기사는 믿어요. 왜 그럴까요? 왜 조중동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지 못하고 북에 관한 기사는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가보안법에 기초한 공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북에 대해서 진실을 찾아가는 것은 그냥 단순한 진리 탐구 뭐 이런 거와 상관이 없이 위험한 일이죠. 남쪽에서 모두 북을 욕하고 있는데 같이 욕하면 안전합니다. 그 사람은. 근데 북을 다 까고 있는데 혼자서 야, 그건 잘못된 정보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에서 뭐가 됩니까? 정북이나 빨갱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북과 관련된 정보에 있어서는 진실을 찾아 나선다, 진실을 알고 싶다 하는 동기보다는 그냥 안전한 허위를 믿겠다라는 동기가 더 강합니다. 그냥 거짓말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안전하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그래서 안전한 허위를 선택하고 불편한 진실 혹은 두려운 진실을 밀어내는 그런 어떤 정보의 편향 현상, 비판적 의식이 부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결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거의 북맹이거나 북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게 남북 관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단 북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도 거기에 좀 어떻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쓴 책인데요. 미국 사람들 만나면 우리랑 다르다는 느낌 딱 오죠. 생긴 것도 다르고 냄새도 나고 그다음에 뭐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우리랑은 다르다는 느낌이 딱 와요. 근데 북쪽 사람들 만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똑같다는 느낌이 딱 오죠. 비슷하다. 동질감? 뭐 생긴 것도 비슷하고 뭐 말도 통하고 약간 언어가 달라지긴 했지만 제주도 가서 말하는 것보다 더 잘 통하거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어쨌든 예, 그 말도 잘 통하고 문화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제 딱 봐도 우리 같은 사람이네, 우리 똑같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5천 년간 같이 살아왔던 민족으로서의 동질감을 금방 느낄 수 있다라는 건데, 하지만 또 조금 지내다 보면 의외로 우리하고 많이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북쪽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고 동질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리적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그 뭐 기본적인 이유는 사회 제도의 차이와 관련이 있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회 제도 속에서 70여 년간 살아왔죠? 네, 자본주의 제도 속에서 70여 년간 살아왔습니다. 북쪽 사람들은 어떤 제도 속에서 살았습니까? 사회주의 제도 속에서 7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심리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이 환경이나 사회가 인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막대하죠. 뭐 간단한 예를 들어봐도 고스톱 칠 때 점백으로 치다가 점천으로 올리면 사람들의 심리에 변화가 오죠. 눈이 좀 빨개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조그만 고스톱 사회에서도 규칙이 바뀌면 심리의 변화가 생겨요. 그런데 사회 제도는 이런 어떤 규칙, 질서 이런 거를 아예 제도화시킨 겁니다. 70여 년간. 그걸 계속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인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막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람과 북쪽 사람들이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 제도의 차이에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어디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꼽는 거는 말이죠. 첫 번째는 돈입니다. 돈과 관련된 심리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떻습니까? 돈 좋아하십니까? 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아니요라고 한 경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돈 좋아하죠.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돈에 거의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과도한 정도로 돈을 욕망하고 돈에 집착하죠. 뭐 제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단군 이래 돈에 대한 욕망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의 돈 하며 살아갑니다. 돈의 노예가 돼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야, 뭐 우리만 그렇겠냐?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다 우리랑 똑같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해서 돈에 대한 과도한 욕망이 우리만이 아니고 모든 인간의 특징이다 라고까지 착각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일단 북유럽만 가더라도, 북유럽 사회만 보더라도 한국에 비하면 돈에 대한 욕망이 현저히 낮죠.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보시면 아시겠는데, 예를 들면 한국이 돈에 대한 욕망이 100을 찍었다 그러면 북유럽은 한 3, 4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북은 어떨까요? 북쪽은 북유럽보다 돈에 대한 욕망이 더 낮아요. 한 1, 20? 그러니까 한국 사람과 북쪽 사람은 일단 돈을 욕망하는 정도에서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북쪽 사회, 나아가 이제 북쪽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보는데, 남과 북이 돈과 관련된 심리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있죠. 개성공단에서 있었던 사례. 개성공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과 북쪽 사람들이,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들이 같이 10여 년 넘게, 거의 10여 년 가까이 같이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북쪽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봤을 때 가장 이해를 못하는 게 뭐였을까요? 바로 돈이에요. 돈. 북쪽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 사람들은 너무 돈을 과도할 정도로 욕망하고, 입만 열면 돈 얘기하고, 생각을 해도 항상 돈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참다 못한 한 북쪽 노동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그러냐라고 물었어요. 자, 그런 질문을 받으면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거 얘기하지 않을까요?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이 관리자가 우리 한국인의 마음을 대변해서 아주 평균적인 대답을 정확하게 했죠. 그러자 북쪽 노동자 이해를 합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삽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자, 그러자 이유를 한 가지 더 대야 되겠죠. 만약에 첫 번째 대답이 막혔다. 먹고 살려고 돈 번다는 대답이 막혔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대답도 하지 않겠습니까? 더 잘 살려고. 돈 더 벌어서 덜 잘 살려고 그런다. 또 한국인들이 대답할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두 번째 대답이죠. 그러니까 이 관리자가 아주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심리를 대변해서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해를 하나요? 여전히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남쪽 관리자도 난 네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간극이 크죠? 돈과 관련해서 심리적으로.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간극이 클까를 한번 따져보아야 될 텐데, 남쪽 사람들, 우리 한국인들이 돈에 과도할 정도로 집착하는, 돈을 과도할 정도로 욕망하는 원인이 뭘까요? 이 두 가지 대답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는 한국 사회는 어떤 곳입니까? 돈이 없으면 생존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는 개인의 생존을 개인이 책임지는 사회입니다. 즉 각자의 생존은 각자가 책임지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각 개인이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돼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죽어야 되는 거죠. 먹을 것도 못 사고 못 먹고 입을 것도 못 입고 돈 없으면 죽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가장이라면 내가 돈을 못 벌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굶어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이 없어지면 곧 뭐가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아요.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에서 자유로워지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한국 사람들 중에는 생존 불안을 별로 안 느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밝히는 사람 많죠. 만약에 생존 불안과만 관련이 있다 돈이, 그러면 어느 정도 돈 버는 사람들은 돈 더 이상 욕망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원하지 않습니까? 더하지 않습니까? 있는 놈이 더하다 그러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더하죠. 지금 아파트 투기를 여기 계신 분들이 한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놈들이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생존 불안 없으니까 돈 별 관심 없어 이렇게 사는 세상이 아니고, 있는 사람들도 기를 쓰고 돈을 더 벌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에서는 돈이 또 뭐와 관련이 있느냐, 생존과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존중과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돈 없으면 어떤 대접을 받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죠? 무시당합니다. 돈이 있으면 존중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국 사회는, 저는 이제 이번에 새로 쓴 책에서 한국 사회를 다층적 위계 사회라고 얘기하는 정의를 했는데, 예를 들면 100층짜리 피라미드 사회라는 겁니다. 한국이. 자, 50층에 살고 있는 사람 생존 불안은 없다고 쳐요. 하지만 60층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무시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목적이 돈 더 벌어서 50층 사는 사람인데 60층 올라가고 싶고, 60층 사는 사람은 70층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왜? 층이 올라갈수록, 즉 위계 상승을 할수록 무시받을 가능성, 무시당할 가능성은 줄어들고 존중받을 가능성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고, 한국 사회가 돈에 따라 차별하고 무시하는 사회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돈을 더 벌어야 더 많은 존중을 받을 수 있다, 즉 무시를 덜 당한다 하는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있는 사람도 위계 상승을 하기 위해서 80층에 사는 사람도 90층 올라가기 위해서 기를 쓰고 돈을 더 버는 겁니다. 자, 존중 불안까지 있다면 한국 사람들이 돈에서 자유롭기란 정말 힘들겠죠. 이 관리자가 더 잘 살기 위해 돈을 더 벌려고 한다는 얘기는 사실 저걸 의미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는 더 많이 벌어야 목에 힘주고 살 수 있으니까, 무시를 덜 당하니까. 그게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자, 두 가지 이유, 존중 불안과 생존 불안 때문에 한국인들은 돈에서 거의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평생을 돈을 쫓으면서 돈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이제 삶을 강요당하고 있죠. 그러면 북쪽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망이 현저히 낮다는 것은 북쪽 사람들은 저 두 가지 불안, 돈과 관련된 저게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뭐 없거나 거의 없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북쪽은 1950년대 후반부터 산무제도를 실시하고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제도입니다. 그 북유럽 나라들도 무상교육, 무상의료는 하고 있죠. 근데 무상주택은 이제 북유럽은 실시하지 않고 대신 저렴한 국가 임대주택, 국가가 제공하는, 그래서 임대주택이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후진집 그런 거를 생각하는데 북유럽은 그렇지 않고 잘 지어놓고 요즘 나오는 기본주택 개념,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뭐 그런 거랑 비슷한데 집 잘 지어놓고 살만하게 지어놓고 싸게 주는 겁니다. 국가가. 그런 어떤 제도를 운영합니다. 북유럽은. 근데 이제 북은 아예 무상주택 제도를 실시하고 있죠. 1950년대부터. 그래서 이 박노자 같은 사람은 북을 제3세계형 복지국가였다. 예전부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산무제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무상주택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인터넷에서 그 신은미 씨가 쓴 페북에서 봤던데, 그 북에 갔을 때 한 여성 종업원, 그러니까 식당 봉사원하고 한 얘기를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무상주택과 관련된 얘기라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그 여성 봉사원이, 식당 종업원이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남편이 바람도 피고 막 이래가지고 막 싸우다 열받아가지고 집 사고 나왔어요. 집을. 자, 그러면 이제 집 나왔으니까 갈 데 없죠? 일단 친구네 집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 어디를 가느냐? 주택 배정과를 갑니다. 북은 주택을 다 국가에서 배정을 해주는데 그걸 실시하는 것, 담당하는 것이 주택 배정과죠. 그래서 거길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나 남편하고 싸워서 가출했다. 지금 집이 없거든? 집 줘. 이럴 때 국가가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주게 돼 있어요.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면. 그러니까 집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국가한테 달라고 그러면 주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담당자가 뭐라 그러냐면 주택 배정과 쪽 담당자가, 내가 여태까지 경험을 보건데 이렇게 별거에서 나와 있을 때 집을 주면 따로 살게 되니까 이혼을 하더라 결국. 그러니까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안 준다 못 준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주게 돼 있으니까. 이번에 황해도에서 수재가 크게 났죠. 북쪽도. 그래서 거의 800채 정도가 침수됐답니다. 그래서 보도가 어떻게 나와요? 군인들 투입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800채 다 새로 지어주겠다 이렇게 나왔죠. 그거 어떻게,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겁니다. 무상주택 제도니까. 우리랑은 좀 달라요. 우리는 집이 수재당하면은 국가가 지어줘야 될 의무 없죠. 근데 이제 무상주택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수재가 나서 집이 침수돼서 그렇게 되면 국가가 보수를 해주든 새로 지어주든 해야 됩니다. 주택 제공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이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북쪽은 실업자 있습니까? 네, 사회주의 제도이기 때문에 실업자도 없죠. 일단 일할 나이가 되고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한테는 다 직업이 제공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업은 어떻게 제공되냐면 고3 때쯤에 이제 사회 진출할 나이쯤 됐을 때 자기가 가장 가고 싶은 직장 3개를 쓴답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를 배정해 준대요, 대체로. 근데 물론 이런 건 안 되겠죠. 의사로서의 자격이나 뭐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데 의사를 쓰면 그런 건 안 되겠죠. 그건 자격증 따야 됩니다, 북에서도. 의과대학을 가든 뭐 하든.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나머지 그 사람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3개를 써내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공이 되니까 실업자도 일단 없죠. 그 다음에 다들 아시겠지만 고아도 국가에서 그냥 다 책임적으로 키워주는데, 그 한국 사회에도 잘 알려진 최선희 부상 있지 않습니까? 외무성 부상. 그분이 바로 고아 출신이죠. 고아 출신들 많습니다, 북쪽에 관리들 중에. 자, 어쨌든 그런 사회이다 보니까 박노자가 제3세계형 복지국가다라고 말한 게 뭐 그렇게 과장된 얘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야, 산무제도가 있으면 뭐하냐, 의료 서비스 질이 낮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사실 남과 북을 비교해 보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북이 낮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근데 과연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으면 그게 꼭 나쁜 제도다, 혹은 북쪽 사람들의 불만이 높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의료 서비스 의료제도 서비스 제도와 미국의 의료 서비스 제도 중에서 질이 어떤 나라가 더 높습니까? 미국이죠. 미국. 한국이라고 설마 생각하십니까? 뭐 국뽕이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미국이 높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과 의료 장비와 의약품 이런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 서비스의 질은 미국이 제일 높죠. 그 다음에 의료비 지출도 우리보다 많습니다. 미국이. 미국은 OECD 회원국들 중에서 의료비 지출이 대단히 높은 나라입니다. 상위권이에요. 미국은 의료비 지출도 많고 의료 서비스의 질도 높아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어보니 어때요? 어떤 나라의 의료 제도가 더 나아요? 미국 거랑 한국 거랑. 한국 게 낫다고 다들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미국 거 좋은 줄 알았더니 개떡이네 뭐 이러잖아요 다들. 미국 의료 서비스 제도의 문제점 뭡니까? 의료 제도의 문제점은 불평등이죠. 불평등한 제도죠. 막대한 의료비를 쓰는데요, 그 의료비가 다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보험회사, 제약회사, 영리병원 이런 데서 다 먹고 국민들한테는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인들 중에 5천만 명은 의료보험이 없죠. 맹장수술 받으면 2천만 원 나옵니다. 미국에서. 미국 중산층 파산의 첫째 원인이 의료비입니다. 어지간한 중산층도 병 한 번 걸려서 병원 들락날락 하면 파산이에요. 의료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돈이 돌아가지는 않은 겁니다. 국가가 쓰는 의료비가 다 의료 뭐 보험회사, 제약회사 이런 데서 먹어가지고. 반면에 한국은 국가가 쓰는 의료비가 그런 데들이 다 먹는 게 아니고 그나마 국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니까 우리가 평등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따라서 만족도가 한국이 더 높은 거죠. 미국보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어느 나라 제도 속에 살래 그러면 당연히 한국이라고 선택할 겁니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이제 잘 알게 됐죠.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다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제도의 평등 수준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쿠바도 우리보다 의료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지만 평등 수준이 높아서 만족도가 높고 코로나 방역도 잘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보셨을 겁니다. 근데 북도 마찬가지다 보시면 돼요. 우리보다는 질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평등 수준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국민들이, 북쪽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혹은 뭐 남쪽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은 없다. 별로 없다. 오히려 만족스러워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일단 사회보장 제도가 어느 정도 잘 실시되고 있다, 국민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그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거에 덧붙여서 북쪽 사회는 다들 아시다시피 배급제 사회죠. 저는 이 책을 쓰기 전까지만 해도 식량 정도가 배급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 책을 쓰려고 식량만이 아니고 고추장, 간장, 된장 같은 장류, 그 다음에 식용유 같은 어떤 조미료, 식재료 그런 거, 그 다음에 김장철에 배추,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용품, 차비, 뭐 교복,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옷감, 차비, 그 다음에 옥류관에서 밥 먹을 수 있는 식권, 그리고 대성산 유원지 같은 데 놀러 갈 수 있는, 그런 데 갈 수 있는 티켓, 입장권, 그리고 맥주표도 나온답니다. 정기적으로 맥주표가 계속 한 달에 몇 개씩 나온다는. 그래서 안 먹는 사람들은 친구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담배표 뭐 이런 것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배급의 종류가 과거보다 더 많고 점점 그 종류가 증가하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 배급이 어느 정도로 옛날엔 풍부했었냐면,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한국보다 북쪽이 경제적으로 1980년대까지는 더 잘 살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뭐 요새 보수 언론들도 인정하죠. 70년대까지 잘 살았다 이렇게 조금 10년을 빼는데 어쨌든 대략 80년대까지만 해도 북쪽이 잘 살았습니다. 우리보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기준으로 비교해도 북이 경제가 더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웃지 못할 얘기들이 있었죠. 죄송합니다. 어부들이 잘못해서 넘어갔다가 보니까 잘 살아요. 잘 먹고. 그러니까
어우, 충격받았죠. 돌아와서 어때요?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근데 거기 얘기하면 걸리니까 말을 못하고 있다가 막걸리 한 잔 딱 걸치면 어때요? 막 나오는 거죠. 야, 갔더니 걔네들 우리보다 잘 살아. 자, 이제 걸리는 거죠. 국가보안법에. 그래서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도 상당히 원인이 돼서 유행했던 거죠. 막걸리 보안법. 80년대까지만 해도,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보다도 잘 살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북에 쇼핑 오고 그랬어요. 예, 자료들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윤택했고 배급도 상당히 실시가 풍부하게 돼가지고 고기 같은 것도 엄청 많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북쪽 사람들이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했대요. 야, 이게 우리 벌써 공산주의 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배급이 너무 잘 나오니까 넘칠 정도로, 남을 정도로 나왔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80년대 후반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지죠.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네, 동유럽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권 사회주의가 진영이 다 붕괴합니다. 그리고 중국, 베트남도 위기를 느끼고 미국 편에 붙죠.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얘기하면 북쪽 입장에서 보면 등에 칼 꽂는 거죠. 중국이 그때 뭐 그런 상황. 국제적으로 고립 봉쇄되죠.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한국의 입장에 설명하자면 일본, 미국, 독일 뭐 이런 전 세계 우리 우방 국가라고 하는 자본주의 나라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회주의 국가가 되고 한국을 봉쇄한 형국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었을까요? 뭐 그 예측하기 어렵지만 얼마 못 버텼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북쪽이 딱 그런 상황에 처한 거죠. 갑자기 사회주의 블록이 싹 사라지면서 전 세계가 포위망을 좁혀오는 봉쇄하는 상황이 된 거죠. 거기에다가 3년 연속으로 엄청난 비가 퍼붓고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비보다 더 많이 왔다 그러니까 탄광 같은 게 다 잠겼다 그러죠. 그러니까 북은 석탄이 이제 나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나라인데 석탄이 많이 이제 발전소도 그렇고 석탄으로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다 잠겼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 들어가죠. 다들 아시다시피. 근데 현재는 어때요? 고난의 행군은 거의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2005년경부터 배급제가 정상화됐고 다시 그 전까지는 배급제가 정상화되지 않다 보니 굶주린 사람들이 이제 막 탈출하고 하는 문제도 있었죠. 근데 현재는 정상화됐고 2010여 년부터는 경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보고가 계속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의 평양입니다. 또 이것도 지금의 평양의 모습이죠. 그 불과 10여 년 전하고 또 다르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계속 경제는 고난의 행군이 끝난 이유니까 성장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기초에 본다면 북쪽은 사회 안전망이 튼튼하고 배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자본주의 나라들도 이 배급제를 실시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죠.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배급제를 실시한다, 무슨 뭘 하자는 주장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본소득이죠. 기본소득. 자본주의 나라는 어차피 배급제를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는 모든 생산물이 국가로 귀속되죠. 따라서 국가가 배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본주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배급제를 모방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금을 많이 거둔 다음에 그걸로 기본소득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 사도록 해야죠. 그래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배급제를 하자는 얘기는 못하고 그건 불가능하니까 기본소득을 실시하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급제 하자는 얘기예요. 기본소득 하자는 게. 그래서 국가가 개인의 생존을 책임지는 그런 이제 모델 이런 거에 대해서 자본주의권에서도 관심이 이제 올라가는 중인데 어쨌든 저렇게 돼 있으면 북쪽 사람들은 돈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 노동자가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린 돈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그냥 툭 튀어나온 얘기예요. 진짜로 돈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북쪽 사회는 일단 생존 불안이 심하지 않다. 돈 없어서 죽는다. 돈 못 벌면 큰일 난다. 이런 불안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존중 불안은 어떨까요? 만약에 생존 불안은 별로 없지만 존중 불안이 심하다. 북쪽도 돈과 관련해서 돈을 못 벌면 존중을 못 받는다면 북쪽 사람들이 돈에서 자유롭기란 힘들 겁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사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돈에 따라 존중이 좌우되는 사회다. 근데 이거를 수많은 증거가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증거 뭘까요? 저는 초등학생들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들. 왜 그러냐면요. 초등학생 아이들은 심리 발달 단계로 보면 아동기거든요. 근데 아동기의 가장 중요한 심리적 특징은 모방성입니다. 아직 가치 판단 능력이 없어서 초등학생들은, 즉 아동기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모방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 사회를 비추는 정직한 거울이라고. 왜냐하면 얘들은 가감하고 뭐 여과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따라해요. 그래서 초등학생을 보면 아, 그 사회가 어떤 사회구나라는 게 이제 감이 잡히는 건데,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 어때요? 초등학생들 학교에서 친구 만나면 서로 평등하게 사이좋게 지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백충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빠 월급이 200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벌레충자를 붙여서 이백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 아빠 월급이 200만 원이면 200충인 거예요. 또 300충은 당연히 아빠 월급이 300만 원일 때 300충이죠. 전거지 월거지는 들어보셨습니까? 전세 사는 거지, 월세 사는 거지, 임거지, 임대주택 사는 거지, 빌거, 빌라 사는 거지, 휴거도 있어요. 휴먼시 아파트 사는 거지. LA주택공사에서 지은 임대 아파트가 휴먼시합니다. 휴거. 그 다음에 엘사도 나왔답니다. 요새 엘사. LH주택공사에 사는 사람. 엘사. 제가 기억하는 거, 신문에 나와서 기억하는 것만 요 정도예요.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초등학교 아이들은 학교에서 친구를 만나면 우리는 똑같은 친구야, 잘 지내자가 아니고 너희 아빠 200 벌어? 200충이네? 이러면서 차별하는 거죠. 이미 서울의 경우 아파트 평수대로 아이들이 모여 놀아요. 50평짜리 아이들 따로 모여 놀고 30평짜리 아이들 따로 모여 놀고 50평짜리 사는 애들이 30평 사는 애들 무시하고 그럽니다. 자, 이게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건데, 이 아이들이 누구 보고 따라하는 거겠습니까? 어른들 보고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다층적 위계 사회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초등학생들만 봐도. 한국 사회가 돈에 의해 존중이 좌우되는 사회다라는 것을 초등학교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북쪽 사회는 뭐에 의해서 존중이 좌우되는지 역시 초등학교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북쪽 초등학교 아이들과 관련된 자료들을 좀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북쪽 초등학교 아이들은 전거지, 월거지 이런 말은 안 써요. 왜냐하면 주택이 자기 게 없잖아요. 다 국가주택이죠. 점유권만 있으니까 그 주택을 누구한테 뭐 전세를 주고 월세 주고 이런 걸 불가능하니까 그런 말은 없는데, 한 가지, 부모가 당원이면 약간 목에 힘주고 부모가 당원이 아니면 약간 목에 힘을 안 주고 위축되는 뭐 그런 건 발견된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결국 당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약간 존중이 달라진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북에서 당원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노동당원? 돈과 관련이 있을까요? 당원 되면 돈 나옵니까? 돈이 나가죠. 당비를 내야죠. 여기 계신 분들 공무원 노조 가입하니까 돈 줍니까? 매달? 돈 내야죠. 조합비. 막 똑같습니다. 어쨌든 노동당도 똑같아요. 가입하면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돈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헐한가요? 편해지나요? 당원이 되면? 더 힘들어집니다. 왜? 당원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주변에서 추천받아야 됩니다. 주변에서 추천받으려면 남들이 빗자루질 한번 할 때 10번 쓸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 사람 괜찮네, 추천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뭐 수재 나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복구하는 것도 당원이요. 사실 고난행군 때 가장 많이 죽은 사회 집단이 어디입니까? 북에서. 당원들입니다. 당원들. 그러니까 일반인 죽은 비율보다 훨씬 더 많이 죽었습니다. 당원들이. 그러니까 먹을 거 없으면 제일 먼저 굶어야 되고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앞장서야 되는 게 당원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개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보면 당원 되면 안 돼요. 손해만 되거든요. 근데 왜 되려고 그래요? 명예가 따라옵니다. 명예. 존경과 명예. 그러니까 명예가 따라오고 거기에 따라 사회적 존경이 와요. 당원, 그럼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는 거죠. 저 사람은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는 사람이구나. 타의 모범이 된 사람이구나. 그 존경을 하니까 그 명예 때문에 당원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은 존중이
명예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사회적 평가와 관련이 있어요. 돈이 아니라. 또 북에서 직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직업에서 뭐 성과를 냈다. 그러면 칭호가 와요. 무슨 칭호 있어요? 공훈칭호. 그 다음에 더 좋은 성과를 냈다라면 인민칭호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죠. 공훈예술인, 뭐 인민예술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노동자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이 우수하다. 또 생산 과정에서 모범이 됐다 그러면 영웅칭호가 있죠. 이중영웅, 뭐 노력영웅, 이중영웅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영예군인이거든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군복무하다가 다친 분들이에요. 군복무하다 다쳐서 장애가 생긴 분들을 영예군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북에서 영예군인을 어느 정도로 존경하고 우대하냐면 지하철에 가면 영예군인석이 따로 있어요. 그 따로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식당 가도 영예군인 우선봉사 이게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 영예군인입니다. 그러면 특별 좌석에 특별 서비스 이런 게 있죠. 어떤 분들은 왜 평양 지하철에 임산부석이 없냐 그러는데 북은 임산부가 타면 그냥 양보합니다. 임산부석 굳이 안 만들어도 노인들한테도 양보 잘해요. 우리보다는 이 예의 범절이 많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안 만드는데 영예군인은 딱 몸에 보고선 영예군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좌석을 따로 만들어 놨겠죠. 뭐 어쨌든 북쪽 사회는 명예에 따라서 사회적 존중, 사람들로부터의 존중이 좌우되는 사회다.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이 인간이니까 북쪽 사람들도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욕망이 있겠죠.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욕망이 없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예, 없죠. 그게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건강한 욕망을 상실한 거니까. 인정, 존중에 대한 욕망은 인간이 가져야 될 아주 건강한 욕망입니다. 사회적 존재로서 가져야 될. 근데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는 그 욕망이 뭘로 귀결돼요? 돈에 대한 욕망으로 귀결됩니다. 돈이 있어야 인정받고 존중받으니까. 근데 북에서는 그 욕망이 뭘로 귀결돼요? 명예에 대한 욕망이든 공동체에 대한 기여에 대한 욕망이든 그런 쪽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제도가 다르면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욕망, 특히 건강한 욕망조차 달리 표현된다는 거죠. 한국 사회는 거의 모든 욕망이 돈으로 귀결되는 사회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건강한 욕망들조차. 예를 들면 사랑의 욕망조차, 사랑의 욕망이나 욕구조차 돈과 관련이 생겨요. 돈에 대한 욕망과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아이들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 매일 쓰다듬고 뽀뽀만 해주면 돼요? 신발도 사줘야 되지 않아요? 자, 돈 들어가죠? 사랑을 하려면. 친구를 만날래도 어때요? 매일같이 만나서 박수만 치고 얻어먹고 그럴 순 없죠? 나도 뭐 좀 사줘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교제를 하려고 해도 그렇고 자식을 사랑하려고 해도 그렇고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망으로 자꾸 그런 게 귀결이 돼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은 아니다. 모든 욕망이 돈으로 귀결되는 그런 사회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쨌든 존중받으려면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더 좋은 집에 살려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죠. 근데 북쪽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집에 살려는 욕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북쪽 사람들도 당연히. 근데 어떻게 하면 더 큰 집,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을까요? 북에서는? 네, 사람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돈으로 되는 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다 그래서 주택 배정가 가서 집 줘 그러면 작은 집 주겠죠. 결혼해서 둘이다 그러면 좀 더 큰 집 줍니다. 애가 태어났다 그러면 더 큰 집 줍니다. 부모님 모신다 그러면 아주 큰 집 주죠. 그러니까 북에서는 돈이 많다고 해서 큰 집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한 10명쯤 나오면 이제 아파트 큰 거 5개쯤 받겠죠. 뭐. 자, 어쨌든 그런 식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욕망이 있으면 그게 돈으로 귀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와 남쪽과 북쪽의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한국 사람과 북쪽 사람들이 만나면 가장 이해를 잘 못해서 소통이 잘 안 되고 오해를 사는 대목이 바로 이 돈과 관련된 심리인데요. 개성공단에서 있었던 이제 사례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남쪽 기업가들이 개성공단에 들어가면 북쪽에서 노동자들을 배치해 주잖아요.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노동자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우리는
조국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 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조선 기업가들을 돕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이제 남쪽 기업가들은 야, 이 새끼들 다 세뇌당해서 이빨까지 맞추고 왔네. 이래 생각을 하죠. 근데 좀 지나다 보면 그게 진심이라는 게 느껴진대요. 아, 얘네들도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구나.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한국에서는 임금이란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임금. 노동자들이 보통 일을 하면 노동력을 팔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주의 북에서는 그런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임금이란 개념을 북쪽 사람들은 거의 모르고 혹시 안다 그래도 굉장히 싫어한다랍니다. 노동력을 판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의 노동력을 팔 수 있느냐. 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인정되죠. 뭐 생산수단이라 하면 공장, 기업, 땅, 그 다음에 자본, 금융자본도 생산수단이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기술도 생산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윤을 창출하는 한. 이런 것의 일체를 이제 생산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사회죠. 근데 사회주의는 어때요? 그게 금지된 사회입니다. 불가능해요. 북쪽 헌법에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 금지가 표명되어 있죠. 자,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주의 하면 어떤 분들은 개인 소유가 다 안 되는 거로 착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 소유 가능합니다. 스마트폰도 개인 소유 가능하고 자동차도 개인 소유 가능해요. 다만 뭐가 개인 소유가 안 되는 거예요? 생산수단은 안 되는 겁니다. 생산수단은. 그 차이죠. 자,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다들 아시다시피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불평등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구 인구 중에서 상위 1%, 잘 사는 상위 1%가 나머지 99%보다 재산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비교하면 2배 이상입니다. 2배 이상. 그러니까 상위 1%가 가진 재산이 나머지 99%가 가진 재산의 2배 이상입니다. 2배보다 더 많아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 조사 결과 이렇게 나와요. 또 지구에 있는 부자 있죠. 잘 나가는 부자들 2,000명의 재산이 지구 인구의 60%인 46억 명의 재산과 똑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공정한 세계인가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거예요. 이게 저는 말도 안 되는 분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이 말도 안 되는 분배가 왜 가능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제가 이재용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재용보다 제가 돈을 못 벌어요. 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했고 저는 이재용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이 점점 더 많은 걸 끌고 모아도 그걸 제한하기 어려운 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근데 이제 북쪽 같은 경우에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무제한적으로 끌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욕심도 별로 없지만. 그래서 임금이란 개념도 없다. 여기서는 우리는 자본가들한테 자기 노동력을 팔아야만 살아갈 수 있으니까 노동력을 팔고 임금을 받지만 사회주의에서는 노동력을 팔 사람이 없어요. 생산수단 소유자가 없으니까. 그럼 북쪽 노동자들은 다 뭐죠? 생산수단을 파는 노동력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여기 계신 분들과 똑같은 공무원 노조야말로 가장 북과 이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이거죠. 한국의 젊은이들의 꿈이 공무원이잖아요. 예? 근데 뭐 비유하자면 한국 젊은이들의 꿈이 실현된 사회? 전 국민이 공무원이니까. 북쪽은 농업 근로자라는데 그 사람들도 공무원이에요. 국가로부터 생활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북쪽은 어떤 시스템이냐면 전 국민이 공무원이고 모든 국민이 이 사람들의 생존은 국가가 무조건 보장하게 돼 있어요. 그건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 대신 각 공무원들, 그 모든 공무원들은, 국민들은 뭘 해야 돼요? 국가를 위해서. 국가가 부탁하는 혹은 지시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게 계약이에요. 서로 간의 계약. 국가는 모든 국민의 생존을 무조건 책임지고 보장한다. 또 반대로 국민들은 국가가 부탁하는 혹은 지시하는 임무 수행을 해야 된다. 자, 그럼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자기들의 생존은 어떻게 해? 국가가 무조건 책임진다고 생각하겠죠. 개성공단 가냐 안 가냐 상관없이. 그러니까 돈 벌려 개성공단 가서 일한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국가가 부탁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개성공단 좀 가달라. 왜? 조국 통일에 기여할 수 있고 남조선 기업가들 도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로 그렇게 믿고 온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남쪽 사람들과 북쪽 사람들의 큰 차이인데, 남쪽 기업가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면 북쪽 노동자들을 다룰 수가 없으니까 사업을 잘 못한다 그럽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야근 시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야근 수당 준다 그러고 시키잖아요. 그죠? 1.5배다. 야근 좀 해줘. 근데 북에서 그렇게 하면 북쪽 노동자들이 하겠어요? 안 합니다. 화냅니다. 이 자식이 우리를 뭘로 보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북쪽 노동자들을 야근을 시킬 수 있냐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잔업이나 야근을 안 하면, 이번에 오늘 내일 안 하면 바이어를 일본 놈들한테 뺏기게 생겼다. 이러면은 북쪽 사람들이 뭐 쪽벌이 새끼들한테 질 수 없지 그러면서 특근도 해주고 막 그런데요. 자, 그러니까 남쪽 기업가들이 북쪽 노동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하면 이제 거기에 맞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야근도 해주고 협조를 하는데, 남쪽에서 하던 식으로 돈 갖고 유인하려면 유인이 안 된다는 거죠. 잘 오히려 반발을 사게 되고. 자, 이런 점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남북 통일을 추구할 때,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을 추구할 때 염두에 둬야 될, 반드시 염두에 둘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북쪽 사람들, 정리하자면 북쪽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망이 낮고, 따라서 돈 중심의 사고도 잘 하지 않고, 돈에 의해서 사회적 존중이 좌우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돈에서 상당히 초연한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쪽 사회와 북쪽 사회, 또 남쪽 사람들과 북쪽 사람들의 또 하나의 큰 차이를 꼽으라면 뭘 꼽을 수 있냐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꼽을 수 있어요.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남쪽은 잘 알려진 것처럼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북쪽은 집단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개인주의 심리가 강하고 북쪽 사람들은 집단주의 심리가 강하죠. 자, 근데 일단 이게 뭐가 어떤 것이냐를 알기 전에 개념부터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개인주의가 뭐고 집단주의가 뭐냐 하는 거.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죽을 때까지 집단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은 사회적 존재고 항상 집단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죠. 예를 들면 우리가 태어나면 나도 뭐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어디에 소속됩니까? 처음에 가족이라는 집단에 소속되죠. 그 다음에 좀 크면 유치원, 학교, 그 다음에 좀 더 크면 직장, 군대, 뭐 노동조합, 뭐 이런 데 소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한평생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집단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면 사람은 나와 집단 간의 관계, 즉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를 따져보게 될까요? 안 따져보게 될까요? 자연히 따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단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따져봤을 때, 즉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를 따져봤을 때 개인보다는 집단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더 귀중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그건 집단주의 심리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집단주의 심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에서 개인이 더 중요하다 집단보다, 이렇게 판단하면 그 사람은 개인주의 심리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래서 개인주의자는 집단을 인정하지 않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개인주의자들도 집단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요. 다만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에선 집단보다는 개인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집단주의자도 개인을 인정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중하고. 하지만 집단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 개인보다는 집단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집단주의입니다. 이렇게 보면 뭐 집단주의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나쁜 거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개인보다 집단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뿐인데,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집단주의 그럼 되게 싫어하죠. 막 알레르기 반응 같은 거 일으키죠. 그거 왜 그럴까요? 집단주의를
전체주의와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또 그렇게 선전을 계속 하고 있죠. 집단주의는 곧 전체주의라고. 근데 두 가지는 다른 건데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 하면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구팀을 예를 들어보면요. 야구 선수들이 각자 개인 성적을 위해서 팀 경기를 해요. 그래서 팀이 승리해서 승리 상금이 나오면 그날 안타 친 선수들이 다 가져가고 안타 못 친 선수들은 못 받아요. 이게 뭐예요? 개인주의 원리에 의해서 운영되는 야구팀이에요. 그렇죠? 집단주의 원리에 의해서 운영되는 야구팀은요. 선수들이 각자가 아니라 집단, 야구팀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금이 나오면 어떻게 분배합니까? 평등하게, 최소한 공정하게, 약간 차이가 있더라도 공정하게 이렇게 분배하는 게 집단주의 야구팀입니다. 그럼 전체주의 야구팀은 뭘까요? 감독이 선수들에게 야, 팀 승리를 위해서 니네가 모든 걸 다 바쳐서 헌신하면 나중에 내가 한몫 쏠게 라고 뻥쳐놓고 선수들이 열심히 해서 상금이 나오자 감독이 다 먹죠. 그리고 거기에 항의하는 선수들은 라카룸 끌고 와서 막 때리죠. 이게 전체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주의는 개인주의예요, 집단주의예요? 개인주의에 속하는 겁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노동자 농민 전체 독일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독일의 기득권층, 독점 자본가들을 대변하는 정치인이에요. 근데 뭘 내세워요? 민족, 국가, 전체, 심지어는 사회주의란 말까지 썼어요. 국가 사회주의. 그래서 사기를 친 다음에 국민들을 동원한 다음에 다 빨아먹은 다음에 지네가 먹은 거죠. 국민들한테 혜택을 준 게 아니고. 전체주의는 개인주의의 아주 극악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주의는 오히려 전체주의랑은 반대죠. 그래서 전체주의는 집단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집단주의가 전체주의다. 따라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도식은 이제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일단은. 자, 그렇다면 남쪽 사회가 개인주의 사회가 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한국 사람들은 왜 개인주의 심리를 갖게 돼요? 개인의 생존을 일단 개인이 책임져야 되고 그 생존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하고 싸워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집단? 아니죠.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내 코가 석잔데. 그러니까 항상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요. 수재가 나도 나한테 안 났으니까 됐어. 이런 식의 나만 아니면 괜찮아. 일단 내가 잘 돼야 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자체가.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사회 시스템 자체가 자연스럽게 사람들한테 개인주의 심리를 갖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북쪽 같은 사회주의 국사회는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집단주의 심리를 갖게끔 만든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뭘까요? 왜 사회주의는 사람들한테 집단주의 심리를 갖게 할까요? 다시 말해 집단주의가 가능한 전제 조건이 뭘까요? 집단주의의 전제 조건.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일치해야 됩니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물론 그게 일치하려면 분배가 어떻게 돼야 돼요? 평등하거나 공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자의 이익이 일치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일부가 다 가질 테니까.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는 평등을 중시하는 건데요.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일치하면 사람들은 자연히 집단주의 심리를 갖게 돼요. 예를 들면 아까 집단주의 야구팀처럼 팀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팀이 이겨서 승리해서 상금이 나왔다. 그러면 나한테도 상금이 돌아오죠. 그럼 사람들은 그걸 반복하면서 내가 잘 되려면 뭐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선 팀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팀이 잘 돼야. 우리 팀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단주의 심리가 계속 가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 동의를 못해요. 집단주의 말 자체도 동의를 못하고 집단주의 원리 자체가 뭐 괜찮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아예 못해요. 왜 못하냐 하면 한국 사람들은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경험을 계속 해왔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회, 한국의 1인당 GDP가 지금 3만 불이에요. 근데 2만 불에서 2만 5천 불 됐을 때 여기 계신 분들 통장에 뭐 돈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던가요? 그럼 2만 5천에 3만 됐을 때는요, 통장에 안 들어왔죠, 돈. 그 다음에 국가가 삼성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고 혜택을 제공해요. 그래서 삼성이 반도체를 팔아서 떼돈을 벌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집집마다 갤럭시 왔어요?
안 왔죠. 자, 한국 사람들은 생활 체험을 통해서 뭘 경험했냐면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계속 경험해 왔습니다. 따라서 집단주의 얘기 들어보면 짜증나죠. 그건 이제 전체주의라고 느껴지죠. 뭔 개소리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일치한다는 것을 계속 경험을 해야만 집단주의 원리가 비로소 통용 가능하다라는 건데, 북쪽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보십니까? 있지 않으면 북쪽 사회에서 집단주의를 국가의 운영 원리로 내세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 즉 국가의 이익과 나의 이익이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신뢰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북쪽 사회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죠. 이게 집단주의 원리인데요. 근데 이 집단주의 구호가 북에서 만든 걸까요? 한국 사람들은 그것만 보면 저놈들이 만든 거야, 재수 없어 이러는데 그게 북에서 만든 거예요? 북유럽에서 처음 나온 거 아닙니까? 협동조합에서. 지금도 북유럽 협동조합 가보시면 다 걸려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One for all for one. 물론 이제 영어로는 아니고 북유럽 말이겠죠. 근데 하여튼 그 얘기는 북유럽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은 왜 집단주의 원리를 내세울 수 있어요?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일치하기 때문에. 즉 협동조합의 이익과 조합원의 이익이 일치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협동조합은 1인 1표잖아요. 분배가 공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협동조합 조합원들은 전체가 잘 돼야 된다, 협동조합이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래야 나한테 혜택이 오니까.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가 집단주의 원리였고, 처음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협동조합에서는 집단주의 원리가 가능합니다. 통용이. 또 집단주의 원리가 가능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노동조합은 어떨 것 같습니까? 개인주의 원리에 의해서 운영돼야 될까요? 집단주의 원리에 의해서 운영돼야 될까요? 예. 개인주의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빨리 탈퇴하십시오. 이거 조합에 해가 됩니다. 이 조합을 하는, 노동조합을 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나의 이익 때문에 가입한 게 아니에요.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조합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조합을 앞세우죠. 그게 이제 진짜 조합원을 아니겠습니까? 또 진보정당 같은 데서도 집단주의 원리가 가능해요. 그리고 가족 이런 데서도 통용될 수 있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사회에서는 집단주의 원리가 조그만 소규모 집단,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일치할 수 있는 작은 집단들에서는 통용 가능하고 운영 원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북같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없는 사회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집단주의 원리가 국가 운영 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 사람들이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일치한다, 즉 공정한 분배가 되고 있다라는 이제 신뢰, 이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하나의 예를 들면 아파트 북에서 계속 짓고 있잖아요. 아까 그 삐까뻔쩍한 초고층 현대식 아파트 요새 막 짓고 있는데, 그 아파트를 북에 있는 전 주민에게 한 번에 지어서 한꺼번에 분배할 수는 없잖아요. 자, 순차로 지어서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있고 늦게 들어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이 분배를, 아파트를 분배를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한다면 북쪽 사람들은 신뢰를 할 것이고, 자기 국가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공정한 기준이 아닌 다른 엉뚱한 기준에 의해서 분배를 한다면 전체 이익과 개인의 이익,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일치한다는 신뢰를 못 할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살펴보면, 그 김일성 종합대학을 위해 지은 아파트 단지가 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아파트 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 권리 1순위자는 누굴까요? 네, 철거민들입니다. 원주민. 거기에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무조건 그 지역에서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일단 나갔던 사람들이 거기 1순위로 다시 복귀합니다. 한국은 1순위로 쫓겨나죠? 원주민들이. 좀 그게 이제 좀 차인데, 어쨌든 1순위로 입주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갑니까? 예, 건설에 참가했던 사람들. 그 아파트를 짓는 건설에 참가했는데 집이 없는 사람들이 먼저 그 다음 순위. 그 다음에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사람들이 들어가는 건데, 대체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도 누가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아니면 일부만 들어가요? 다 들어갑니다. 그 학교에서 뭐 수의를 경비, 식당에서 일하는 분, 교직원, 교수 싹 들어가는 거죠. 한국은 어때요? 교수 아파트잖아요. 이름이 교수 아파트. 그러니까 누군 못 들어가요.
교직원은 못 들어가는 거죠. 교직원 아파트 뭐 따로 있으면 따로 있지 같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수의는 당연히 못 들어가죠. 식당에서 일하는 분도 못 들어가죠. 근데 북은 김일성 종합대학 관계자는 다 들어갑니다. 그 아파트에. 자,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하는데 북쪽 사람들은 이 분배가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분배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기준이라면.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죠. 당장 나한테 좋은 아파트가 먼저 오지 않아도 차례대로 이제 필요한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 배분되고 국가가 경제가 좋아지면 결국 나에게도 차례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제 신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집단주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회주의 나라들이 중국도 그랬지만 코로나19 전국에서도 중국도 좀 그랬지만 전체가 하나를 위해 집중하는 장면 볼 수 있었죠. 예, 그렇죠. 봉쇄도 봉쇄지만 그 복구 같은 거요. 코로나19에 대처할 때 중국도 그 건물 한꺼번에 세우고 거기에 국가 역량 집중해서 다 도시를 배급을 실시하잖아요. 근데 북도 황해도 이번 수재도 그렇지만 수년 전에 난 북부 지역 수재를 보시면 그때 한참 뭐 200일 전투였나요? 뭐 하여튼 여명거리 건설을 집중할 때입니다.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근데 북부 지역의 수재가 나자 이 건설을 중지하고 이 역량을 죄다 북부로 파견하죠. 그래서 전 국민이 거기를 원호를 해서 북부 지역을 겨울이 오기 전까지 다 복구합니다. 그래서 싹 새로 지었어요. 더 좋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가 하나를 위해서 집중하는 하나의 현상인데요. 자본주의에서 좀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를 모집하죠. 근데 협조를 그렇게 많이는 안 합니다. 근데 사회주의는 그 특유의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로 집중을 때리는 게 있어요. 중국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자, 어쨌든 이 지금까지 사회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집단주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고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주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얘기하자면 어떤 원리가 더 좋은 원리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말하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집단주의입니다. 집단주의. 뭐 이 얘기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것 같긴 한데 진실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집단주의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집단주의 원리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만 꼽으면 개인주의 원리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회보다 집단주의 원리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회가 더 화목합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요. 자, 가족을 예를 들어보죠. 개인주의 원리에 의해서 운영되는 가족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족 중에서 아빠가 돈을 제일 잘 벌어요. 그래서 아빠는 맨날 집에 와서 소고기 혼자 구워 먹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돈 잘 버는 게 큰형이에요. 그러니까 맏형은 집에 와서 맨날 삼겹살, 아빠보다 못 버니까 삼겹살 구워 먹어요. 나머지 형제들은 라면 먹어요. 자, 돈 못 버는 사람들도 있죠. 아이들, 노인 이런 사람들은 노동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이 아빠나 큰형이 먹다 버린 고기 주워 먹어요. 자, 어때요? 이 가족 화목하겠습니까? 화목하지 않죠.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오늘날의 우리 자본주의 사회, 개인주의 사회가 이런 사회 아닌가요? 누구는 돈이 남아 돌아서 그걸로 뭐 밑도 닦는다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자살해야 되는 사회, 일가족이. 이 가족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화목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회는 어떤 곳이든. 근데 만약에 가족이 집단주의 원리에 의해서 운영된다. 즉 아빠가 돈 제일 잘 벌고 큰형이 그 다음 잘 벌지만 그 돈을 일단 가족 전체를 위해 내놓고 그걸로 가족 모두가 적당히 괜찮은 식사를 하며 살아간다. 이 가족은 화목할까요? 당연히 화목하겠죠. 그래서 사회는 개인주의 원리로 운영되는 사회는 화목하지 않습니다. 집단주의 원리에 의해 운영돼야 그 사회가 비로소 화목해집니다. 여기 공무원도 저는 그래도 비교적 화목하지 않습니까? 왜? 집단주의 원리에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미통당은 화목하지 않죠. 왜? 개인주의 원리에 입각한 자들이 일시적인 결탁과 제휴를 하는 거예요.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그런 애들은 언제든지 옆 사람에 대해 칼 꽂고 뒤통수 치고 자기 이권을 추구합니다. 때가 오면. 따라서 콩가루 집안이고 뒤에서 다 욕해요 서로. 그런 조직은 화목하지 않아요. 근데 공무원 노조는 제가 볼 때는 집단주의 원리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분위기가 훨씬 더 화목할 거라는 겁니다. 왜? 개인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니까. 자, 이게 이유고요. 우리 인간이 꿈꾸는 사회는 결국 화목한 사회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집단주의가 낫다는 거고, 두 번째는 개인주의는 지속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집단주의가 지속 가능하다는 거죠. 그건 아까 야구팀 얘기를 들었는데요. 개인주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야구팀 같은 경우엔 주자가 1루에 나갔을 때 번트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번트 되겠어요? 개인 성적이 중요한데 후려 갈깁니다. 그러다 이제 병살 치고 그러는 거죠. 자, 반면에 집단주의 원리에 운영되는 야구팀은 번트 찬스에선 반드시 희생 번트를 되겠죠. 팀 성적이 더 우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연봉 격차가 큰 팀과 연봉 격차가 작은 팀 중에서 어떤 쪽이 더 성적이 좋다고 나왔을까요? 연봉 격차가 적은 팀이 성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어가 있어서 격차가 벌어지면 팀 성적이 떨어져요. 그래서 미국도 요새는 격차를 좀 안 벌리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성적 때문에 지네가 그 자료가 나온 다음부터는. 근데 어쨌든 야구팀을 봐도 그렇고 사회를 봐도 그렇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개인주의 사회는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제가 좀비 매니아라서 좀비 드라마는 꼭 보는데 좀비 영화나 그 미국 좀비 드라마 중에 워킹데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인류가 좀비한테 싹 멸망하고 이제 얼마 살아남지 않은 소수의 인류가 이제 뭐랄까요, 인류를 재건하기 위해서 부투하는 그런 뭐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주인공이 이끄는 조그만 공동체가 있어요. 소규모 공동체. 시작할 때 보면 크기 조그맣고 가난해요. 근데 이 주인공이 그런 소규모 공동체, 가난한 공동체를 이끌고 있을 때 주변에는 GDP가 높은 공동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공동체, 규모도 크고 풍요롭고 이런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런 큰 GDP가 높은 공동체들은 다 망해요. 근데 이 주인공이 이끄는 이 가난한 공동체는 점점 커져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이걸 보니까 큰 규모의 공동체는 개인주의 원리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좀비가 나를 공격하잖아요. 그럼 옆 사람을 좀비한테 밀어요. 그럼 이제 좀비가 그 사람 뜯어먹을 때 도망가는 거죠. 자, 이 공동체 지속 가능할까요? 지속 가능하지 않죠. 다 무너집니다, 결국. 근데 주인공이 이끌던 공동체는 어떤 식이냐? 동료가 좀비한테 당할 상황이다, 위험하다, 자기가 희생을 합니다.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자, 이 공동체에서 사람들 사이 관계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야말로 동지애가 지배합니다. 동지애가. 끈끈한 동지애가. 그래, 그걸 보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들이 들어와요. 야, 나는 저렇게 야비한 놈들, 지만 살겠다고 하는 놈들 싫어. 너희랑 같이 할래. 그래서 거기 들어와서 합류를 하면서 점점 규모가 커져요. 제가 이제 느낀 점이 뭐냐면, 개인주의를 정말 찬양하는 헐리우드, 미국의 헐리우드에서도 결국 집단주의를 찬양하는 드라마를 만드는구나. 자기도 모르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어쨌든 개인주의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회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이익만 챙기기 때문에. 환경 문제도 저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개인주의 사회는. 그래서 두 가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화목하냐 화목하지 않느냐에서 집단주의가 더 화목하고, 또 지속 가능성이 있고, 그런 점에서는 집단주의가 더 낫다라고 봅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당연히 이제 그게 아니죠.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한국 같은 분위기에서는 난 그래도 집단주의가 싫어, 넌 빨갱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제가 인간은 본성적으로 집단주의자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 싫어하세요? 이기적인 사람 싫어하지 않으십니까? 거의 똑같아요. 이기적인 사람 싫어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인들 다 마찬가지. 이기적인 사람 싫어해요. 그러면 이기적인 사람들은 누굴 싫어할 것 같아요? 자기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 싫어합니다. 이건 심리학자로서 제가 100% 확인한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집단주의자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기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 싫어해요. 혹시 집단주의자가 미워요? 조합 활동할 때 자기를 돌보지 않고 막 조합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 그런 사람 보면 막 짜증나고 화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고맙고 존경스럽죠. 근데 예를 들면 술자리 갔는데 돈 낼 때 되면 사라졌다가 돈 다 내고 나면 나타나고 이런 사람은 밉죠. 예, 이기적인 사람 싫어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란 거예요? 집단주의자라는 얘기죠. 또 연애할 때나 결혼 생활할 때 배우자랑 뭐 때문에 많이 싸워요? 애인이나.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고 싸우지 않아요? 그죠? 이기적일 때 화내죠. 결국 남녀관계, 즉 연애관계든 부부관계든 어떤 원리에서 운영하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집단주의 원리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내죠. 개인주의 원리랑 왜 화를 냅니까? 가족을 꾸려갈 때도 역시 가족 대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보면 화내죠. 자, 사람들이 보면 중요한 관계에 들어가면 다 집단주의 원리를 쓰려고 한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도 역시 개인주의자고.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남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지, 남들 다리 걸고 잡아들여서 밟아서 행복해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이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살게끔 만들 뿐이지. 자, 그런 점에서 어쨌든 저는 집단주의 원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할 얘기가 있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면, 한국 사회는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의 생존을 개인이 책임지는 사회, 각자의 생존을 각자가 책임지는 사회인데, 사회주의 사회의 원리는 각자의 생존을 각자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개인의 생존을 국가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이 원리를 어느 정도 도입한, 즉 사회주의 원리를 도입한 나라들이 북유럽 복지국가들이죠. 개인의 생존을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지는, 보장해주는. 자, 그러면 일단 요 문제, 개인의 생존을 국가나 공동체가 책임질 때, 보장해 줄 때, 그것이 사람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경제적인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들, 또 모든 한국인, 우리 가족들까지 포함해서요. 뭐 예를 들면 아이들, 내 자식들한테도 똑같이 매달 통장에 300만 원씩 들어온다 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심리적 변화가 있을까요?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안심이 되겠죠. 여러 가지로. 심지어는 노조 활동하다 해고돼도 덜 걱정되겠죠. 자, 어쨌든 여러 면에서 안심 효과가 있다. 불안하지 않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평생의 근심 걱정이 있잖아요. 내가 사업하다 망하면 어떡하지? 또 퇴직한 뒤에 노후는 어떡하지? 등등의 걱정.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다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 사이 관계가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 자, 나에게 매달 300만 원씩 주는 게 누구예요? 국가고, 국가에 속해 있는 다른 이웃들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고, 나의 생존을 염려한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면 국가나 공동체, 이웃에 대한 태도가 우호적으로 변하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생존을 책임지는 사회는 사람들이 공동체나 이웃에 대한 태도가 좋아요. 반대는 나쁘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는 경험을 한 적이 없잖아요. 뜯어간 경험만 있죠. 저도 여태까지 뜯긴 경험만 있었거든요. 계속 세금 뜯기는, 뭐 받은 건 없고. 그러다 이번에 처음 재난기본소득을 받으니까, 야, 이게 국가가 의미가 있구나. 무정부주의는 틀렸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도 재난기본소득 받았을 때 기분 좋지 않았습니까? 재수 없어, 기분 나빠 이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의 생존을 책임질 때 사람들은 공동체, 이웃, 국가에 대해서 태도가 변해요. 좋은 쪽으로. 그러면 사람들한테 좀 더 너그러워지겠죠. 자,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직방으로 개인 간의 관계를 좋게 하는 측면이 있어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 남녀 관계가 좋아집니다. 제가 볼 때. 아프리카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하자 부부관계가 화목해지고 가정폭력이 줄고 여성들의 발언권이 신장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아프리카 남자들 역시 가사를 책임지겠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가사를 책임진다는 것 자체가 힘겨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힘겨움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 마누라도 패고 승질도 부리고 유세도 떨고 그랬을 텐데, 옛날에는 아내들이 남편이 그런 짓거리를 해도 저항을 잘 못하거나 밖으로 도망치질 못했어요. 왜? 굶어 죽으니까. 돈 문제가 있어. 생존이 문제가 되니까. 근데 기본소득이 제공되자 이제 어때요? 때리면 집 사는 거죠. 야, 나 나갈래. 기본소득이 있으니까 나갈래. 그러는 남편들이 이제 감을 잡았죠. 아, 때리면 안 되는구나. 가정폭력이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남편의 부담도 줄어들죠. 아내에게도 기본소득이 들어오니까. 자, 이러면서 가정이 화목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도 만약에
월 300씩 기본소득이 가정하에 이제 들어온다면 부부관계, 남녀관계 엄청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여성들은 남성을 이렇게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뭘 고민해요? 뭘 고려해요? 경제력 아니에요? 그 사람 얼마 버는지? 이건 뭐 조사에 다 나와요. 압도적인 다수의 여성들이 일단 남성의 경제력을 봐요. 그럼 남자들도 그거 알죠? 여성들이 좋은 배우자의 조건으로 경제력을 꼽는다는 거. 따라서 남자들은 보통 연애할 때 여성들한테 허세를 떨어요. 대부분 또 허세 떱니다. 제가 볼 때 200만 원 버는데 300만 원 번다고 뻥치고, 또 직업이 별로 좋지 않은 건데 앞으로 옮기게 돼 있다 절로 뻥치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연애를 시작하는 거죠. 결혼도 하고.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들키죠. 300이 아니라 200이었다는 거. 그러면 그 순간 여성의 입장에서 뭘 당한 거죠? 사기 당한 거죠. 사기 당한 겁니다. 사기까지 쳤고 남편이. 그 다음에 주변에 또 남편들이랑 비교되죠. 근데 주변에 잘 사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무능력해 보이고 찐따 같아 보이고 이러면서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내가 또 남편한테 대놓고 너 돈 못 벌어서 내가 싫어해 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저열해 보이기도 하고 남편한테 큰 상처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 뭐 갖고 이제 싸워요? 성격 뭐 이런 거 저런 거. 근데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래, 심리학적으로 볼 때 그 잡스러운 서로 트러블 밑에는 뭐가 있느냐? 돈 못 버는 남편에 대한 불만, 증오 같은 게 있어요. 거꾸로 남자들은 뭐가 있느냐? 내가 진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아내가 나를 돈으로만 평가한다. 돈 못 번다고 무시하는 것 같다. 그 느낌 때문에 자존감 손상을 받습니다. 그게 한 번씩 불끈불끈 터져나가죠. 물론 그렇게 대놓고 얘기는 안 해요. 너 돈 못 번다고 나 무시하는 거지 라고는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해도 아내가 인정을 안 하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딴 거 갖고 싸우지만 그 배후에서 작동하는 건 돈인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이 제공되면 지금보다는 부부관계가 100배는 화목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연애관계도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유럽 청년들만 해도 연애할 때 상대방이 얼마 버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북쪽은 더 없고요. 이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북유럽 청년들이 한국 청년들보다는 더 건강하게 연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인간 그 자체를 보면서. 또 부모 자식 관계도 보면 돈이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부모들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누구한테 다 뜯겨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까? 자식들이 다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먹잖아요. 아직 안 당해보셨군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확인한 게 뭐냐? 애들이 없었다면 내가 잘 살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잘 살았을 것 같다. 풍족한 삶을 살았겠구나. 돈을 다 애들이 먹어요. 한국 부모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게다가 애들이 크면 클수록 돈을 덜 가져가야 되는데 한국은 이상하게 애들이 크면 클수록 돈을 더 먹어요. 막 이제 요새는 결혼할 때 그 결혼 자금 내놓으라 그러죠. 집도 사내라 그러는데 집값 뛰었잖아요. 자, 부모들 입장에서 미칠 것 같죠. 막 진공청소기처럼 돈을 빨아먹으니까.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에 대해서 어떤 심리가 생길 것 같습니까? 자기가 번 돈을 다 빨아먹은 보상 심리 생깁니다. 너 내 돈 먹어서 대학까지 갔고 거기까지 왔으니까 좋은 대학은 최소한 가줘야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 말 들어야지. 보상 심리가 생기고, 내 돈을 네가 먹었으니까 넌 내 말을 들어야 돼라는 지배권에 대한 심리가 생깁니다. 지배권. 북유럽은 무상교육이고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쓸 일이 없으니까 이런 심리가 아예 안 생겨요. 지배권도 안 생기고 보상 심리도 없어요. 또 게다가 자식이 커도 생존의 두려움도 없죠. 월 300 나올 테니까 성인 되면. 그렇거나 아니면 이제 어릴 때부터 나오든. 그러면 뭐 애들이 좋은 대학 가든 못 가든 큰 중요하지 않죠. 따라서 공부하라고 괴롭힐 일도 없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엄청 좋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보장되면.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 기본소득 같은 거. 혹은 국가가 개인의 생존을 보장하는 게 인간관계를 엄청 좋게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저항권도 신장시킨다는 겁니다. 이 생존권이. 한국 사람들 직장 들어가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갑질 아니에요. 직장 상사가 더러운 놈 만나면 그만큼 괴로운 거 없죠. 또 여성들의 경우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성희롱 요새 시끄럽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저항을 안 하죠? 그냥 직장 들어갔는데 누가 갑질하면 저항하면 되잖아요. 너 이 새끼 왜 갑질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너 성희롱했어 한 대 맞아 이러면 되잖아요. 왜 못하죠? 그랬다가는 잘리니까. 근데 잘리는 걸 왜 그렇게 무서워합니까? 잘리면 생존이 막막해지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참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원래 참는 게 참을 인자 머리에 새기고 나온 민족이라 잘 참는 거 아니에요. 생존이 막막해지니까 참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참고 두 번 참다 보면 그걸 이용해서 갑질 심하게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월 300씩 내 통장에 들어온다면 참겠어요? 안 참겠어요? 안 참죠. 그걸 당하면서까지 다닐 이유는 없죠. 야, 나 여기 그만둬도 안 죽거든? 그러면 이제 갑질하면 이 새끼 어디서 갑질이야? 나이 처먹으면 다야. 뭐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또 성희롱하면 막 때릴 수도 있죠. 자, 괜찮습니다. 저항권이 생겨요. 그럼 조직 문화도 변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함부로 갑질 못해요. 나가버릴 테니까. 조직 문화가 바뀌고 한국인들이 저항권이 생기고 민주주의의 권리의식이 생깁니다. 저는 인간의 존엄성, 뭐 권리, 이게 생존권을 뒷받침해주지 않는 사회에서는 언급조차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최소한의 인간의 생존권을 일단 보장을 해줘야 그 인간이 자기의 저항, 부당함에 대한 저항, 불의에 대한 저항을 시작할 수 있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인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은 생존의 권리가 뒷받침될 때만 비로소 실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국가나 사회가 개인의 생존을 책임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뭐 부족한 관계로 더 뭐 얘기를 막 하기는 어렵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많은데 할 게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맺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북쪽 사회를 이해하는 데서 걸림돌이 일단은 공포가 하나 있다고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알려고 잘 하지 않는다 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의 걸림돌은 뭐냐 하면 우월주의입니다. 제가 볼 때. 한국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 거의 거지처럼 보죠. 가난한 나라, 거지 나라.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돈으로 하지만 다른 국가를 평가할 때도 뭘로 해요? 돈으로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을 싫어한다라고. 근데 제가 볼 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외국인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미국인이나 유럽인은 좋아합니다. 숭배하면 숭배하지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의 어떤 한국인이 미국이나 유럽이랑 결혼하면 그 가정은 국제화 가정이라 불러요. 근데 동남아나 아프리카랑 결혼하면 뭐가 돼요? 다문화 가정이 되죠. 한국 사람들이 깔보고 멸시하는 거는 미국인이나 유럽인이 아니고 동남아나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왜? 가난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국가도 철저하게 돈으로 평가해서 좀 돈 더 우리보다 잘 벌거나 뭐 비슷하면 그건 좋아하는데 그 이하는 깔봅니다. 사람들이 거의 그 심리가 있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돈으로 모든 걸 평가하고 깔보고 우월의식을 느끼는 심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북에 대해서는 한국인들이 가진 이미지가 거의 고난행군 때 형성된 게 많아요. 지금 북의 풍경 이런 사진 이런 거 본 사람 거의 없습니다. 고난행군 때 다 그럴 때 뭘까요? 정지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볼 때 북은 가난뱅이 나라입니다. 여전히 거지 나라. 그래서 내려다보는 게 있어요. 아래로.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만약에 우월주의를 가지고 내려다보면 차이가 있거나 다른 게 있으면 그걸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잘못됐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포크로 밥 먹는 장면을 처음 봤다. 그러면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겠죠. 아, 저 사람들은 저렇구나. 우리랑 다르네.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포크로 밥 먹는 걸 봤다. 야, 저 미개한 새끼들 삼지창으로 밥 처먹고 있네. 뭐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 틀렸다. 다르다가 아니라.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북은 사회주의 사회입니다. 우리랑 운영 원리가 정말 달라요. 경제도 틀리고 정치는 더 틀립니다. 제가 오늘 정치 얘기 많이 안 했지만 정치 시스템이나 정치 운영 원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하고. 근데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봐요. 그리고 틀려요. 우리랑 다름이 발견돼. 차이가 발견돼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또라이들, 미친놈들,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정말 전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한국은 민주주의, 서구식 민주주의, 미국식 민주주의를 채택했죠. 정치 제도로서. 근데 미국식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다당제죠. 당이 여러 개 있어야 됩니다.
왜 다당제가 필요한가요? 자본주의 나라들은 계급 혹은 사회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이익이 충돌하죠. 자본가가 이윤이 많아지면 노동자는 임금이 줄어들고 노동자가 임금이 인상되면 자본가는 이윤이 줄어듭니다. 서로 충돌합니다. 이해관계가. 적대적 모순관계에 있어요. 그러면 당이 최소한 몇 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본가를 대변하는 정당이 있으면 노동계급을 대변하는 정당도 있어야죠. 당연히. 근데 또 노동자와 자본가만 있는 게 아니죠. 농민도 있고 중소자본가, 뭐 영세자본가 여러 계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이익을 대변하는 당 만들어야 됩니다. 왜? 사회 집단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당제가 필수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선 다당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회주의 사회는 아까 얘기했듯이 생산수단이 사적 소유가 금지되어 있죠. 전 국민이 뭐라고요? 공무원이잖아요. 다 똑같아요. 공무원. 그러면 당이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원칙적으로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노동당이 유일하게 영도하는 사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다른 당이 있긴 있습니다만 거의 힘을 못 씁니다. 노동당입니다. 노동당. 왜?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그 시스템에서는 그게 합리적이에요. 그 당 하나를 운영하는 게. 그래서 선거도 우리랑은 다릅니다. 우리는 무조건 경선 아닙니까? 어떤 지역구에 뭐 미통당, 뭐 무슨 당, 우리 진보당 뭐 이렇게 해서 막 경선하잖아요. 근데 북은 당도 하나요. 국민들이 다 공무원이니까 그런 식의 이해 충돌이 거의 없으니까 추대입니다. 자기 마을에 가장 괜찮은 후보가 누굴까? 국회의원 후보가 막 토론해요. 연락에 토론해서 이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 추대합니다. 그리고 내보내면 90% 투표에 95% 찬성 나와요. 그럼 우리는 와 미친 새끼들 딱 나오잖아요. 저 미친 새끼들. 근데 제가 볼 땐 그 시스템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추대해서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고 완전히 저것들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미친놈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월주의죠. 우월주의. 우월주의를 버리지 않으면 차이, 다름 이걸 다 잘못된 것으로 몰아갈 위험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한국이 북을 내려다보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우월하다 뭐 이런 것 때문인데 그것도 진상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우월한 분야는 경공업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소비재 경공업. 중공업도 우리가 우월합니까? 북쪽이 다들 아시겠지만 인공위성, 대륙간 탄도미사일, 뭐 SLBM 거기에다 전투기, 잠수함, 핵잠수함도 만들었다고 지금 거의 얘기되고 있죠. 이번에 영화 강철비 2도 나왔잖아요. 핵잠수함도 만들지 뭐 자체로 뭐 다 만들어요. 중공업은 굉장해요. 이쪽이 뭐 몇 축 CNC까지 만들었더라. 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예? 하여튼 16축인가 이건 옛날이고 지금 훨씬 더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세계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기초과학이라든가 이 중공업 분야가 발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깔보면 안 됩니다. 경공업이나 소비재는 우리가 많이 앞섰지만 그렇고 또 북쪽 같은 경우에는 핵무장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핵무장 성공하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니죠. 그게 쉬운 일이면 개나 소나 다 하면 되죠. 근데 미국이 기를 쓰고 핵무장 못하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그거를 뚫고 미국의 그 견제와 반대를 뚫고 핵무장에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에 지금 북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군사력의 측면에서는 사실 남과 북의 차이란 것은 이런 상황이에요. 남쪽은 비단 옷 입고 식칼 든 상황이고 북쪽은 좀 허름한 옷 입고 기관총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까부는 거죠. 비단 옷 입었고 쟤네는 옷이 허름하다고 이 빙신 거지 새끼들 막 이러면 칼 그럼 북에서 기관총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가는 거죠. 물론 남쪽에 핵 쏠 리는 없습니다만 핵무장 국가와 비핵 국가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왜 안보리 5개 상위 이사국이 다 핵무장 국가입니까? 자,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이 북보다 앞선 것도 있지만 뒤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객관적으로 놓고 우월주의를 버리고 경제 중심적 시각을 버리고 바라보면서 차이가 있으면 차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해야지 쟤네들은 틀렸어. 거지 새끼들이 하는 짓이 뭐 어디 가겠어? 이건 안 됩니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국가의 흥망성쇠가 과연 경제력만으로 결정됐습니까? 돈만으로? 로마 제국이 게르만족한테 망했는데요. 로마 제국이 잘 살았어요? 게르만족이 잘 살았어요? GDP로 하면 비교도 안 되죠.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보면 게르만족은 거지예요, 거지. 거지들한테 털린 거예요, 다 로마가. 중국 입장에서 보면 몽골이 거지인데 몽골한테 중국이 졌어요. 국가
흥망성쇠는 경제력만이 아니라 군사력, 정치력, 사상, 문화 등등 여러 가지가 저하는 겁니다. 이 종합적인 걸 봐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한 욕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모든 걸 돈을 중심으로 보고 그 물질적인 풍요나 경제력을 중심으로 보고 거기에서 조금 뒤처지면 깔보고 그 깔보는 걸 통해서 상대방이 우리랑 다 차이가 나는 건 다 틀렸다고 야유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걸 버리지 않는다면 북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걸로 제가 시간이 더 많으면 더 얘기를 하겠지만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고요. 혹시 뭐 이 얘기를 들으면서 부족하다 뭐 중간 것 왜 다 생략했냐 이런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다행히도 책이 있습니다. 책이 없으면 뭐 이제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될 수도 있는데 책에 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보시면 제가 오늘 한 얘기 하지 않은 얘기 이렇게 다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